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화요일 아침 진행의 이다운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인데요. 곧 1시간 뒤면은 오늘장도 시작됩니다. 오늘장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시황과 함께 또 오늘장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고요. 영어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는 1999, 1999 이렇게 네 글자 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5월 4일에는요. 미국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0.25bp 올리 25bp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추세 추종 매매 전문가인 아방가르드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추세 추종 전문 트레이더 아방가르드입니다. 얼마 전 FOMC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 수익이 현재 플러스 4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인지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전 세계적인 이슈였던 FOMC가 금리 결정을 25bp 금리 결정을 마쳤습니다. 이 결정이 난 이후로 파월이 연설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나 반대로 연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종금리 5.25%로 동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5.25%의 기준금리라면 지금 미국에 있어서 16년 만에 최고 금리가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22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셈입니다. 따져보게 되면 75bp 자이언트 스텝이 4회, 그리고 50bp 빅 스텝이 2회, 25bp 베이비 스텝이 총 4회로 15개월 동안 0.25%에서 5.25%까지 무려 500bp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연내에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파월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추후에 데이터를 보고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하의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CMA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23년 6월과 7월 이 두 번 남은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이때부터 25bp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꾸준히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달 금리 동결은 49.4%밖에 안 되고요. 금리 인하도 이때 25bp가 47.5%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ME 페드워치가 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먼저 미국의 물가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심각했었을 때 22년 작년 6월에 9.1%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면서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2023년 3월 5%로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준의 목표인 2%를 도달하기에는 3%포인트 정도 모자란 수준이죠. 그러나 이 추세대로라면 시간의 문제일 뿐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중에서도 페드가 연준이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 물가와 주택 가격인데요. 미국의 핵심 물가는 현재 소폭 상승하는 아주 슬라이틀리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주택 가격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월별 변동성이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약간의 착시 효과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연도별 주택 가격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택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 가격 지수를 떨어뜨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5.25%의 고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주택 가격 지수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물가에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현재 지금 국제 유가는 80달러대를 상회를 하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최근 70달러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가장 큰 이슈로 본다면 중국과 미국 원유 수요의 최강대국 두 군데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예상을 하고 오펙 플러스에서는 추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완벽히 감소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덕분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 지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가 지표와 함께 연준이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노동시장인데요.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 전 발표했던 ADP 고용지표는 29만 6천 명으로서 예상치인 14만 8천 명을 2배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비농업 고용지수도 23만 명으로 예상치였던 16만을 크게 상회하면서 보시면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의 활기가 대단하다는 뜻인데요. 덕분에 실업률 역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는 원래 3.6%로 보았는데요. 이번에도 결국 3.4%를 기록을 했고 3.4%라는 수치는 1969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하면서 23년 1월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2월 정도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서 미국의 경기가 조금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다시 4월 달에 3.4%까지 실업률 급격히 떨어지면서 여전히 미국은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5%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역시 그 전달들과 비슷하게 0.3%로 예상을 했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역시나 노동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미국의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를 알기 위해서 1분기 GDP 상승률을 보면 1.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2.6%로 예상을 했었는데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추세를 본다면 지금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이렇게 꾸준하게 플러스인 상태로서 3분기 연속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수치상으로는 3.2, 2.6, 1.1로 점점 떨어지는 그야말로 연준이 바라는 연착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지표는 금리 인상 효과로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고용지표는 뜨거우면서 이 하락하는 경기가 둔화되는 힘을 조금 늦춰주는 효과를 갖춰주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6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도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패드와치에서는 현재 91.5% 확률로 동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미국의 부도 이슈입니다.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데드라인을 6월 1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날을 넘기면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게 최대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런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부도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펀더멘탈의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번 FOMC 금리 인상이 최종적인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가 되고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고용지표는 강세이고 물가지표는 약세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혼합이 돼서 경기는 연착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결국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은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전반적인 펀더멘탈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까? 이 과정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 23년 바로 직전에 약간의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채널을 좁혀가면서 상승세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13,300과 200 사이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채널 하단까지 이번에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 상승이 돌파가 된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13,700 수준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한 선에서는 여전히 이번 여기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고요. 이 상승,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을 조만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부채 한도 이슈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나스닥 선물 60분봉 차트입니다. 매매를 할 때 이제 진입 포인트를 잡기 위한 차트가 될 텐데요. 제 아방가르드 텔레그램 프리미엄에서는 저희의 아방가르드 매매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5월 2일 저번 주 5월 2일 롱 시그널이 나스닥에서 확정이 됐고요. 저희는 그 전에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이 시그널을 확인한 뒤에 숏을 손절하고 롱으로 포지션을 스위칭을 했습니다. 해당 위치 같은 경우는 60분봉에서 약 120선, 120선, 그다음에 210선 언더 부근을 제시를 해드렸고 여기서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FOMC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금리 이제 최종 금리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말 정도의 실업률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금리가 높여진 상황에서 경기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없애고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연착륙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으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스닥 선물 한 계약 롱 포지션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대 평가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이 포지션은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면서 홀딩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나스닥과 관련된 나스닥 선물 ETF입니다. ETF는 왼쪽이 TQQQ, 오른쪽이 SQQQ입니다. 동일하게 5월 2일 나스닥 롱 시그널이 확정된 이후에 SQQ 하락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SQQ는 손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TQQ는 매집을 했습니다. SQQ는 이렇게 반등할 때 손절을 했고요. 이렇게 내려왔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조정이 나오는 틈에 TQQ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집된 TQQ의 현재 수익률은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포지션 홀딩 이어갈 것입니다. 네, 아방가르드님의 교육 잘 들어봤는데요. 아방가르드님 줄여서 아방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필명 아방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나스닥 롱 포지션 진입하신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요. 평가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계약당 40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수익률들 이제는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요. 아방님께서 여러분들께 정보와 함께 또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수익률 이제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아방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아방님의 추세 매매의 패턴상 또 계약당 1천만 원대 수익 달성은 앞으로의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또 1천만 원대 수익까지도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또 정보와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오셔야지 받아가실 수 있겠죠. 저희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아래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그대로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1999 이렇게 4글자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아방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서 입장하셔서 아방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 중 최근에 오일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오일 급락했던 모습 저희 아방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오펙의 추가 감산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일 가격이 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궁금한데 저희 아방님 모시고 또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방님 모셔보기 전에요. 우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5일입니다. 5일 선물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 1일과 3일 사이에 연속적으로 숏 포지션 익절을 통해서 약 1,400만 원대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또 전반적인 펀더멘털 분석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이 시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1일 생산 기준으로서 116만 배럴 추가 감산이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22년 11월부터 200만 배럴이 감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3년 3월, 올해 3월에 1일 5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5월부터는 총 366만 배럴의 감산이 되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7%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어떻게 보면 큰 수치지만 생각보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요 측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제조업 지수인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23년 1월 50 언더에 있던 수치가 52.6% 52.6을 2월에 기록을 했고요. 3월에는 5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50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 50 이상이 되게 되면 경기 확장, 50 언더가 되게 되면 경기 수축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50 이상의 PMI를 보여준다는 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치가 올해 4월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예상치였던 51.4를 크게 밑도는 49.5를 기록하면서 그러면 50점 언더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리오프닝 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원유 재고는 조금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재고가 170만 배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재고 수치가 감소하는 속도도 이렇게 좀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러니까 휘발유 재고는 170만 배럴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원유 수요 상황 자체가 미국도 그렇게 수월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이유도 뭐 간단하겠죠.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져 있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경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위축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 최대 원유 소비국들의 수요가 감소가 하고 있다라면 국제유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국제유가 시장의 수급 상황은 공급 측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을 어느 정도 70달러대 후반에서 70달러대 초반에서 80달러대까지 급격하게 4월 초에 견인을 시켜놨으나 그 이후에 수요 측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또 하락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추가 감산은 없을 것이라는 오펙 플러스의 태도도 조만간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70달러대에 다시 회복을 하긴 했었지만 저번 주 후반에 60달러대의 유가 모습을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더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차트를 통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5일 추세가 나스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래쪽으로 쐐기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했으나 저항대에 부딪혀서 꾸준히 내려왔고요. 이쯤에서 오펙이 이제 감산을 얘기를 했고 그 효과로서 급반등을 이뤘다가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꾸준히 하락을 했던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70달러 언더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아래대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가능했었죠. 그 모습이 그대로 실현이 됐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은 이 과정에서 이때 이제 감산 발표를 했고 급등을 했고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듯 하다가 저항대를 맞고 꾸준하게 이 채널을 따라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번 주 후반에서 70달러를 붕괴하면서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이 채널 하단에서 부딪히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7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이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4월 27일 제 아방가르드 추세 매매 시스템에 따르면 숏 불타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숏 불타기라 하면 이미 숏 포지션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더 숏 포지션을 들어가도 된다라는 시그널이네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이 나오면서 약 76달러 더 오버된 상황에서 추격 매도를 했고요. 그렇게 매도를 들어간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 짧게 익절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 추가 물량들은 홀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저점이 무너질 때 한번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큰 차트에서 채널 하단 부근이라고 생각하는 70달러대 언더 이 수준에서 마지막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는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그널에서 그냥 숏 시그널이고 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그대로 홀딩을 하고
그리고 익절해야 할 구간에서 정확히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플러스 1,400만 원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5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숏 포지션을 익절을 하고 포지션 없이 관망 중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러니까 저점이라든지 바닥을 잡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해서 여기서 매수를 잘못했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증시 격언이죠.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분명히 저희 시스템에서도 롱 시그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롱 시그널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매매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국내 선물에서도 이번에 수익을 좀 봤습니다. 60분봉 차트인데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원래는 이제 선물이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숏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롱 포지션을 익절하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 숏 포지션에 아주 짧게만 홀딩을 하고 익절을 하면서 약 66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환율이 5월 초에 1,340원대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5월 4일 FOMC가 2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고 난 직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1,320원대 언더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널 하단 부분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이후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할지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 이 상황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달러 원화가 왜 저렇게 환율이 높았을까? 근데 달러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도 이 채널을 따라서 꾸준하게 3월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했고요. 4월 초와 5월 초 모두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었으면 원화 역시도 같이 환율이 빠져줘야 하는 게 맞는데요. 오히려 원화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340원대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즉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원화는 약세가 더 심했다. 특히 다른 기타 통화들, 엔화, 유로, 파운드 이런 통화들의 강세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로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 3.5%가 되고요. 미국은 이제 5.25%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75% 격차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역대 최대폭입니다. 여기가 한국은행이고요. 여기가 연준의 금리고요. 이런 결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꾸준하게 3.5가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원화를 차입 혹은 매도를 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이윤 차익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그 힘이 달러 원 환율의 강세를 야기시킨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23년 1월에는 정말 심각할 수준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상수지 적자의 모습 자체는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만큼 달러 수요를 더 만들어내게 되고 원화에 대한 수는 부족하게 되면서 달러 원 환율이 또 높아지게 되는 두 번째 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이제 시장에 달려 있을 텐데요. 다행인 것은 GDP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을 살펴보게 되면 1사분기에 0.3%로 좀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었죠, 거의. 그런 상황에서 큰 폭으로 상승폭이 전환을 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FOMC가 추가 금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이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시도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유지가 된다든지 하면 벌어졌던 폭이 점점 축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환율을 급격하게 높게 유지했던 힘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도 떨어지게 되고,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가들은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전반적인 펀더멘털 상황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외국인 옵션 누적 포지션을 항상 체크해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지금 현재 옵션 누적 5월물이죠. 5월물 옵션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게 파란색 선이 외국인의 수익 구조입니다. 외국인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310, 국선 포인트 기준으로 313.0 그리고 324.0 이 구간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의 만기 손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 마이너스 구간으로 지수가 빠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 구간을 살펴보면 313.0 언더 그리고 324.0 오버 이 위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 포지션이 수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빨간색 포지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정도로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닐까, 외국인들은 급격한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펀더멘탈을 분석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것인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313.0 언더 급락 가능성이 낮다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번 5월 옵션 만기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을 가져갈 포인트는 324.0 현재 수준에서입니다. 324.0 위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이 구간은 외국인도 플러스가 될 것이지만 개인도 플러스가 되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치로 봤을 때는 보통 외국인이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그리고 개인이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옵션이 만기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래프는 아직 이제 만기일이 2, 3일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에서 만기일 국내 선물이 결정이 될 것이고, 옵션은 어떤 가격이 행사가가 그러니까 시행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꾸준히 제가 텔레그램 프리미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옵션 상황은 저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선물의 주봉과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와 거의 약간
그래프의 각도는 조금 적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상승세의 경우의 모습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상 이 부분 이제 이 고점 저항대 아니죠. 이제 이 상승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더 빠질 것처럼 보였고 채널 하단까지 와주면 참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봉에서는 채널이 너무 극명하게 딱 뚜렷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4월 달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3월 달에 꾸준하게 오른 다음 4월 달에는 조금 약하게 약세 이제 조정을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이 채널 상단과 하단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번 바로 직전 하락에서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시그널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분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 보셨다시피 아방님의 추세 매매 전략은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일주일 만에 5일 선물로 1,400만 원대 수익이라고 합니다. 역시 추세 매매 정말 효과가 대단한데요. 이러한 효과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교육 내용 보셨다시피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아실 텐데 또 나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면은 오늘 노란톡방으로 오시는 방법까지도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톡방 오시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면요. 저희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아래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1999 이렇게 4글자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참여 코드 누르고 들어오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문자 빠르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다가 샵 3989 쓰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아방가르드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방님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방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해외 시장에 이어서 또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지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교육 내용 같이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전략 받아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방님 다시 모셔서 오늘 전략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오셔야지 오늘 장 처음부터 또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0분봉 차트입니다.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저희 이제 아방가르드 매매 추세 매매 시스템에 따르면 4월 27일 날 숏 시그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롱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숏 시그널이 나오면서 롱을 청산을 하고 숏으로 포지션을 스위칭했습니다. 그 과정은 여기서 한번 그리고 스위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숏 물량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롱포지션 익절을 하게 됐고요. 이 롱포지션 익절과 여기서 익절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숏 포지션이 같이 이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숏이 추가가 됐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봤을 때처럼 보셨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미 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FOMC 금리 결정이 25bp 결정이 나고 나면 최종 금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숏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그널상으로는 숏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맞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FOMC 이후에 시장의 급등
감안을 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진입했었던 국선 숏 포지션들을 5월 3일 날 아주 약수익으로 익절을 해버렸죠.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그 전에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익절 수익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약 66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의 잡음, 이 정도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한 다음 롱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포지션에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증시격언 중에 또 가장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무릎이나 발목에서 사서 목이나 어깨에서 팔아라. 결국 우리가 발바닥이나 이런 데에서 칼날 잡아가면서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옵션입니다. 옵션은 조금 더 다른 수익을 보게 됐는데요. 4월 27일 국선의 숏 시그널 확정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때는 그 전에 이제 국선 롱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국선이 위쪽으로 가는 것이 수익이 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풋 옵션을 숏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풋 옵션을 숏을 갖게 되면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였죠. 하지만 그때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풋숏이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서 저는 풋 옵션 숏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그널에 따라서 콜 옵션을 숏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포지션 전환만 있을 수 있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 콜이냐 풋이냐의 대상이 달라지면서 숏과 같은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하고 비슷하죠. 이때 콜숏, 이때 또 콜숏, 이때 양쪽 숏을 내렸고요. 제가 이제 옵션을 보통 숏을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옵션의 태생적 특징입니다.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프리미엄이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숏이 수익을 내기에는 좀 더 편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숏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구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숏 진입을 한 뒤에 그 국선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타이밍과 동시에 콜옵션도 콜숏을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한 수익이 약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기간에 대비해서 국선 수익에 대비해서 옵션 콜숏이 조금 더 큰 수익을 주기도 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모를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서 콜숏 극소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그널이 바뀌어서 롱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콜옵션 숏이 평가 손실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여기서 벌어놓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엔 수익을 정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환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코스피 선물과 관련된 ETF도 유사한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는 레버리지고요. 이쪽은 곱버스, 인버스 2배의 펀드 모습입니다. 숏 시그널 따라서 여기서 손절을 줬고요. 레버리지를 이 부분에서 손절을 줬습니다. 콜옵션과 국선 손절했던 그 시간대하고 유사하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아까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풋을 정리하고 숏으로 진입을 했다면 코스피 선물 ETF 같은 경우에서는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곱버스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고요. 즉 하락하는 쪽으로 포지션 매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했고 역시 굿버스 역시 극소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역시 시그널이 발생을 하게 되면 ETF도 포지션이라든지 위치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국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인데요. 펀더멘탈을 분석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걸 기초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차트 시그널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손실이 됐건 익절이 됐건 크게 개의치 않고 그때그때 시그널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시그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 관리와 리스크 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리스크 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프리미엄을 통해서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극적인 기법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적인 정도를 따르는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추세 추종 매매를 함께 훈련도 하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나누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추세 추종 트레이더 아방가르드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방님 모시고 오늘 1시간 동안의 교육 시간 알차게 보내봤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또 나도 아방님과 같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요, 이제 또 1시간 뒤면 주식시장도 열립니다. 바로 입장하시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방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방님 같은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또 교육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우선 입장하셔야겠는데요. 저희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옵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1999, 1999 이렇게 4글자 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 아방님이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으니까요. 어서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다가 샵 3989, 샵 3989 쓰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아방가르드 보내주시거나 아방님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남은 이야기는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노란톡방에서 만날게요.